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조 디스펜자.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자꾸만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게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행동 패턴이란 사실을 당신이 은연중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또 당신이 살아오면서 몇몇 힘든 경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자. 그러한 기억들은 나중에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과 연관되어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동으로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떠올리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늘 느끼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기억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하도록 길들여진다.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생각과 느낌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결국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고 만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것을 경험했던 예전과 똑같은 순서와 패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뇌의 회로를 과거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더 강하게 연결시킨다. 아울러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실제로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동일한 화학물질을 정도는 다르지만 뇌와 몸속에 만들어낸다. 이 화학물질이 그 감정을 더 잘 기억하도록 몸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함께 발화하고 연결되는 신경세포들은 물론이고 생각과 느낌의 결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까지 모두 마음과 몸을 정형화된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도록 조건화한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할 수 있다. 아마 평생 동안 수천 번은 그럴 것이다. 그 감정적인 상태를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잘 기억하게끔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이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될 때, 즉 몸이 마음이 될 때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 태도,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기억, 조건화된 반응,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신조를 믿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운전하기, 양치질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부모님을 원망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불행한 채로 살기를 고집하기 등 중년에 이른 성인이 하는 행동의 약 95%가 이처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자동 반응이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걸까? 몸이 잠재의식적 마음이 되었을 때 의식적인 마음은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진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길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말다툼을 말리고 커피를 마시고 기혈을 바꾸고 아이가 코 푸는 것을 도와준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하는 동작들을 보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아주 쉽고 자연스럽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모든 동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억했기에 당신 몸은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은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행동들을 너무나 잘 기억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몸, 마음이 되었다. 몸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 느낌을 기억해서 마음이 되는 단계에 도달할 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이 곧 자신이 된 상태가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인 감정 반응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내는 셈이다.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지길 의식적으로 원한다 해도 오랫동안 고통과 통증과 힘겨움의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몸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된다.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습관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이다. 마음이 된 몸. 몸이 습관적인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자주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히 떠오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가? 그래도 당신은 수화기를 들었고 그러자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고 있다.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하는 뇌는 숫자를 기억할 수 없지만 이 동작을 손가락으로 수없이 많이 한 결과 이제 몸이 더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현금 인출기 사용 시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헬스클럽에 다니던 때 그곳에 번호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이 있었다. 운동 후 너무나 피곤했던 나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숫자의 순서를 떠올리려 했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자물쇠를 돌리기 시작하자 그 숫자들이 마법처럼 떠올랐다. 그 숫자들을 수없이 돌려본 몸이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잠재의식적 마음이 된 것이다. 35세 무렵이 되면 우리의 95%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한 잠재의식적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속에서 몸은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과 감정 반응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인이 주인이 되다. 몸은 마음을 따라야 한다. 몸이 마음이 되었다면 하인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주인, 의식적인 마음은 잠들어 버렸다. 마음은 자기가 여전히 모든 것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억된 감정들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몸이다. 마음이 다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고 해보자. 몸은 뭐라고 말할까? 이제껏 어디 있었어? 계속 잠이나 자. 모든 걸 훌륭하게 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 너는 의지도 없고 끈기도 없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내 명령을 따라왔음에도 넌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잖아? 난 너의 말을 듣기 위해 수년 동안 세포 수용체까지 바꿨어. 너는 아직도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껏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건 바로 나야. 의식적인 5%가 무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95%에 맞서면 아주 작은 생각이나 자극만으로도 자동 프로그램에 불이 켜진다. 그때 우리는 늘 똑같은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삶에서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 자신으로 말이다.
마음이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몸은 뇌에게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설득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몸은 그래선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끄집어내 우리 앞에 내놓는다. 그 익숙한 느낌들을 넘어설 수 없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습관이 되어버린 내부의 화학적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면 몸이 혼란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자주 굴복하고 만다.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라. 잠재의식적 마음은 단지 우리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할 뿐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던 중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낡은 생각의 느낌의 패턴을 잊어버리고 혹은 연결을 끊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학습 혹은 재연결하게 될 것이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면 이 둘은 더 이상 반대로 작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변화를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구나 흔히 느끼는 죄책감을 예로 들어 이 생각과 느낌을 순환히 실제로 어떻게 변화의 결심을 가로막는지 살펴보자. 그러고 나서 그 죄책감 상태를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뇌, 몸 시스템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보자. 이런저런 일로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보자.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 부당하게 화를 낸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게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나를 상상해보라.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 죄의식 환경을 만드는 셈이다. 다른 요소들도 이에 기여했겠지만 여기서는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나의 존재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이루는 특정 화학물질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제 몸의 세포들은 죄책감이라는 화학물질에 잠기게 된다. 세포 표면의 수용체 부위는 죄책감이라는 특별한 화학적 표현물을 더 잘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정한다. 죄책감이 쌓이면 몸은 그 감정을 정상적이라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항 근처에서 살다 보니 비행기 소음에 매우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세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세포들은 화학적 죄책감에 말 그대로 둔감해진다. 이들은 다음번에도 켜지기 위해서 당신에게 더 강력하고 생생한 감정, 즉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더욱 강한 죄책감의 화학물질이 몸의 주의를 끌면 세포들은 그런 자극에 갑자기 활기를 띈다. 마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첫 번째 커피를 마실 때처럼 말이다. 세포들이 분열하여 딸 세포를 만들면 이 새로운 세포의 수용체 부위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기분 나쁜 감정을 더 많이 요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중독된다.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엉망이 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죄책감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마음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죄책감을 표현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데 몸은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길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 몸이 죄책감의 마음이 된 것이다. 점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준 거지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친구가 지적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죄책감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었는지 깨달을 수도 있다. 당신은 생각한다. 친구 말이 맞아. 나는 왜 늘 사과를 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책임을 지는 거지? 끊임없이 죄책감을 지어냈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변명하지 않겠어. 난 변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 당신은 더 이상 똑같은 느낌을 낳는 똑같은 생각을 또는 그 반대를 하지 않는다.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의 다짐을 기억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할 수도 있다. 2시간쯤 지나서 기분이 좋아져 혼자 생각한다. 와, 이게 되네. 그러나 불행히도 몸의 세포들은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이제까지 당신은 화학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감정 분자, 이 경우에는 죄책감들을 요구하라고 세포들을 길들여 왔다. 익숙한 화학물질에 몸을 계속 길들여 왔는데 이제 몸의 화학적 요구를 거부하고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몸은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죄책감 같은 감정에 중독된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자극만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이 둔감해지면 세포들은 똑같은 강도를 느끼기 위해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감정의 패턴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약물의 금단 증상을 겪는 것과도 같다. 더 이상 뇌로부터 평소와 같은 죄책감의 신호를 받지 못하면 세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전에는 몸과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죄책감을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일종의 고도로 전문화된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뇌는 몸을 이 커다란 조립 라인의 한 파트에서 일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몸을 과거의 죄책감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로 보내버렸다. 알람이 울리고 라인은 작동을 멈추기에 이른다. 세포들은 뇌와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염탐하고 있다. 몸만한 마음 판독기는 없다. 세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주장했어. 우리는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 죄책감을 프로그래밍했지. 너의 그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체 부위까지 바꿨어.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화학물질을 바꾼 거야. 어떤 외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화학적 순서를 지켜왔어. 그래서 이제는 너의 그 새로운 존재 상태가 불편하고 낯설어. 우리는 익숙한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해. 갑자기 변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돼. 이제 세포들은 한데 뭉친다. 뇌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지만 영리하게 해야 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이 생각이 우리한테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들켜선 안 돼. 세포들은 긴급이라고 표시된 메시지를 척수를 통해 곧장 생각하는 뇌의 표면에 올려보낸다. 메시지는 빠른 길을 통해 순식간에 중추신경계로 올라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몸의 화학작용, 죄책감의 화학작용은 조금 잦아든다.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 알아채고 뇌의 시상하부가 경고 신호를 보낸다. 화학적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 더 많이 만들어야 해.
시상하부는 생각하는 뇌에게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느린 길로 전해지는데 이 메시지를 담은 화학물질이 혈류를 타고 순환하며 느리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몸은 당신이 익숙한 화학적 자아로 돌아오길 바라고 따라서 늘 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이 빠른 길과 느린 길의 세포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넌 오늘 너무 피곤해. 이건 내일 시작해도 돼. 정말이야. 나중에 할 수 있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습 공격이 시작된다. 몸, 마음은 다시 주인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트집을 잡으며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지금 기분이 좀 나빠도 괜찮아. 그건 내 아빠 탓이야.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사실 너의 과거를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지. 내 꼴을 봐. 넌 엉망이고 패배자야. 한심한 데다 약해 빠져있지. 내 인생은 실패했어. 넌 절대 안 변해. 넌 너네 엄마랑 너무나 똑같아.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몸은 무의식적인 기억 상태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유혹하며 계속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야 기분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원래의 목표를 잊어버린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뇌가 몸이 말한 것을 실제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 자동 프로그램 속으로 예전의 자아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짧은 시나리오에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한 수많은 습관들도 결국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담배, 초콜릿, 알코올, 쇼핑, 도박, 손톱 깨물기 등등 무엇이 됐든 습관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하면 몸과 마음 사이에 대혼란이 온다. 습관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에 굴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음과 몸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 몸이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느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익숙한 느낌에 빠져 있는 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신의 내부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볼 수도 없다. 생각과 느낌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는 다음 단계는 마음과 몸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또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함 등 부정적 존재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을 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과거의 불건강한 습관을 회복하려는 몸의 요구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지만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감정의 화학물질이 우리 몸을 화나 질투, 분개, 슬픔 등등의 존재 상태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한 느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작동 시스템 속에 깊숙이 박힐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